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유럽은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녹아내리고 일본에서는 규모 7급 강진에 이어 규모 5에서 6급 지진이 잇따라 터졌어요.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지고 도시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죠. 한국 오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은근히 무시하고 비판하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폭염 앞에 에어컨을 사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다르게 준비해왔던 걸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무려 50여 년 전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내렸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규모 7.2 강진이 발생한 지 불과 39초 만에 규모 7.5의 더 강력한 본진이 인근 지역을 다시 덮쳤어요. 하필 그날이 베네수엘라 공휴일이라 사람들이 대부분 집 안에 있었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사망자만 2295명, 부상자는 1만 1200명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진동이 어찌나 셌던지 콜롬비아와 브라질 북부는 물론 카리브해 섬나라들까지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해요. 사실 이 지역은 원래도 지진이 잦은 곳이긴 합니다. 1812년엔 카라카스에서 최대 2만 명이 목숨을 잃은 대지진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번 지진은 규모 자체가 1900년 이후 최대급이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미국은 곧바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원조를 개정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까지 나서서 위로 선명을 냈습니다.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를 주목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지진이 터지고 딱 하루 뒤 지구 정반대편 일본에서도 강진이 터졌거든요. 6월 25일 이와테현 앞바다 규모 7.2. 아오모리현에서는 최대진도 6강까지 흔들렸고 신칸센은 그대로 멈춰섰어요.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근데 일본의 악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인 26일 이번엔 지바현에서 규모 5.8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도쿄까지 흔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같은 날 밤 후지산에서 겨우 36km 떨어진 야마나시현에서 규모 5.6 지진이 터졌어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지역에서 이 정도 흔들림이 관측된 게 1924년 관동 배지진 이후로 무려 102년 만이었거든요. 게다가 진앙이 후지산 코앞이라 일본 SNS에서는 후지산 분화나 랑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공포까지 확 번졌습니다. 이틀 뒤엔 이와테에서 규모 6.1 지진이 또 한 번. 나흘 사이에 강진만 4번, 일본 열도 전체가 그야말로 벌벌 떨었던 겁니다. 고크대 지진연구소는 이 지진들이 서로 연결된 흐름일 수 있다고 분석했고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필리핀의 판이 대륙판과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어요. 마트에서는 진열대 물건이 와르르 쏟아졌고 가정집에서는 벽에 걸린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상이 곳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흔들림이 멈춰도 사람들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질 않았죠. 그런데 이 불안, 일본에서만 끝났을까요? 아니었어요. 옆나라 튀르키예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전국 활성단층을 새로 조사했더니 2013년 485개였던 게 700개로 44%나 늘어난 걸로 나온 거예요.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1000개를 넘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고요. 왜 이렇게 민감했냐고요? 튀르키예는 불과 2023년에 규모 7.8과 7.5 강진으로 5만 명 넘게 목숨을 잃은 나라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 생생한데 지구 곳곳에서 강진이 연달아 터지니 남일 같지가 않았던 거죠. 실제로 튀르키예 지진 전문가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지진 위험권 안에 있다며 잔뜩 긴장한 반응을 보였고요. 베네수엘라, 일본,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지구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은 땅이 흔들리는 곳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29일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수도 아크라 일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는 강처럼 변했고 차량과 주택, 상점이 침수됐죠.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구조당국은 비상에 들어갔습니다. 지진의 홍수까지 지구 곳곳이 동시에 흔들리고 잠기는 듯한 며칠이었던 겁니다. 근데 설마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지진과 홍수가 지구 곳곳을 뒤흔드는 동안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재앙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번엔 지진이 아니라 폭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었죠.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딱 일주일 사이 유럽 전역에서 1,300명 넘게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직접 발표한 수치라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숫자를 하나씩 볼까요? 프랑스 남부 피소스에서는 44.3도, 스페인 안두아르에서는 45.1도까지 치솟았어요. 특히 프랑스는 피해가 심각했는데 이 나라에서만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파리시내 최고 기온이 44도를 찍으면서 1947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고요. 프랑스는 전 국토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 폭염 적색경보가 내려졌고 인구의 90% 이상이 폭염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에도 서늘하기로 유명한 독일마저 41.5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북유럽의 덴마크도 37도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심지어 체코와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까지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AFP 통신 분석에 따르면 하루 동안 유럽에서 무려 2억 명이 35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됐다고 해요.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찜통이 된 거죠. 피해는 단순히 숫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파리에 사는 21살 청년 율리스 자카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그가 사는 곳은 파리의 한 오래된 건물, 지붕 바로 아래 다락방이에요. 크기는 겨우 9제곱미터, 우리로 치면 2평 남짓이죠. 볕이 몇 시간만 들어도 방 안은 그야말로 오븐이 됐죠. 비누가 녹아 흘러내리고 와인병 코르크가 압력을 못 견디고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자카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taking a shower right before bed. I'm sleeping with wet towels over me just to try to survive, honestly, and just try to sleep. SNS에서 본 팁대로 창문에 알루미늄 포일도 붙여봤지만 포일이 부족해서 창문의 4분의 1밖에 가리지 못했다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건 자카리 씨만의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비슷한 고통이 이어졌어요. 프랑스에서는 학교 845곳이 아예 문을 닫았고 영국에서도 1,000곳 넘는 학교가 휴교하거나 수업을 단축했죠.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은 관광객 안전 때문에 조기 폐장에 들어갔고 독일에서는 아스팔트 도로가 열기에 뒤틀리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경찰이 물대포차를 동원해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물을 뿌려주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죠. 더 안타까운 건 더위를 피해 강이나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프랑스에서만 최소 4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웃지 못할 장면들도 화제가 됐어요. 파리 시민들이 에어컨 나오는 이케아 매장으로 몰려가 진열된 침대와 소파에 드러누워 더위를 식히는 영상이 퍼진 거죠. 오죽 더웠으면 가구 매장이 피서지가 됐겠어요. 대형마트에서는 선풍기랑 이동식 에어컨을 사려는 사람들이 개점 전부터 길게 줄을 서는 오픈런까지 벌어졌고요. 진열된 냉방용품이 순식간에 동나서 텅 빈 매대에 품절 안내문만 붙어있는 사진도 여기저기 올라왔습니다. 냉방 문화가 없던 유럽에서 갑자기 에어컨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전문가들이 특히 걱정한 건 밤 기온이었어요. 세계 기상기구 관계자는 요즘 유럽은 밤에도 기온이 20도 아래로 안 떨어져서 집이 낮에 데워진 열을 밖으로 못 내보낸다고 지적했죠. 낮에 달궈진 몸이 밤에도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폭염이 무서운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태풍이나 홍수처럼 눈에 확 띄는 파괴는 없지만 훨씬 더 조용하게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예요. 특히 홀로 사는 고령층이 가장 위험한데 이번 유럽 폭염에서도 희생자 상당수가 바로 이런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여름 유럽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2배를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이제 유럽은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는 대륙이 된 셈이죠. 원인이 뭐였을까요? 기상학자들은 열돔 현상을 지목했어요. 북아프리카 사하라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한 겁니다. 마치 뚜껑 덮은 냄비처럼 열기가 대륙 전체에 그대로 고여버린 거죠. 이걸 기상학 용어로 오메가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고기압이 알파벳 오메가 모양으로 자리 잡으면서 뜨거운 공기를 꽉 붙들어 두는 현상이에요.
하필 이 시기에 바람까지 약해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죠.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이런 극단적인 폭염을 부추기고 있고 앞으로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지구촌 곳곳이 지진으로 흔들렸고 유럽은 살인적인 폭염에 신음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구가 사방에서 동시에 신음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한반도만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맑은 하늘. 카페에 앉아있으면 오히려 춥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실마리는 뜻밖에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입에서 먼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관광객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공항에서부터 서늘한 냉기가 확 끼쳐오는 순간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안도의 한숨부터 내쉰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해요. 40도 넘는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며칠을 버티다가 비행기 몇 시간 타고 한국에 딱 내렸는데 지하철도 버스도 어디를 가든 시원하죠. 지옥 같던 더위에서 갑자기 천국으로 순간이동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얼음 문화도 충격 포인트예요. 한국은 식당에 앉으면 살얼음 동동 뜬 시원한 물이 공짜로 나오고 편의점엔 컵얼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어떤가요? 카페에서 아이스 음료를 시켜도 얼음 두세 알이 전부이거나 심지어 얼음을 추가하면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얼음을 마음껏 쓰는 한국이 신기할 수밖에요. 특히 이들이 입을 모으는 게 바로 한국 지하철이에요. 한여름에도 지하철 안이 어찌나 시원한지 오히려 춥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정도죠. 오죽하면 한국 지하철엔 냉방을 조금 약하게 트는 양냉방 칸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시원한 칸, 추위 타는 사람은 약 냉방 칸.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이들 눈엔 놀랍게만 보이는 겁니다. 40도 폭염에 냉방도 안 되는 지하철에서 실신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나라에서 온 이들이라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에어컨을 펑펑 쓰는 문화 자체를 환경을 해치는 소비 습관으로 낮잡아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미국이나 아시아처럼 냉방에 익숙한 나라들을 은근히 비판하는 분위기였죠. 그랬던 유럽이 이번 폭염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냉방에 반대하던 프랑스 녹색당조차 이제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섰어요. 극우 정치인 르펜은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에어컨 보급을 위한 대규모 정부 지원까지 촉구하고 나섰고요. 파리에서는 교실 온도가 치솟자 구청장이 직접 이동식 에어컨을 학교로 실어 나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더 재밌는 건 이 와중에도 설전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미국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이 파리의 낮은 에어컨 보급률을 조롱하자 파리의 한 부시장이 발끈하고 나섰어요.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이 폭염에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그만 설교하고 각자 할 일이나 하자는 말까지 덧붙였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조롱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에어컨은 환경에 해롭다며 버티다. 결국 폭염에 무너진 유럽을 향해 북미 네티즌들은 그러게 누가 에어컨을 사치라고 하래? 라며 비아냥댔고요. 정작 미국을 걸고 넘어진 파리 부시장의 발언에는 미국 탓할 시간에 에어컨이나 설치해라 라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프랑스, 독일, 영국 하나같이 세계적인 선진국들이잖아요.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대체 왜 처음부터 에어컨이 이렇게까지 없었던 걸까요?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둘 다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면 좀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먼저 숫자부터 볼까요? 미국은 가정의 90%가 에어컨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90%에 육박하고요. 그런데 유럽은요? 겨우 20%입니다. 5집 중에 4집은 에어컨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에어컨이 없었을까요? CNN이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는데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래 더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럽은 원래 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로 유명했거든요. 에어컨을 달 이유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후변화가 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유럽은 지금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건물이에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은 오래전부터 더위에 대비해 벽을 두껍게 쌓고 창문을 작게 냈어요. 반대로 영국이나 독일 같은 북쪽 나라들은 아예 더위를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추위만 맞게 지었죠. 그러다 보니 여름에 이 집들이 열을 가둬버리는 오븐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된 건물 자체예요. 영국은 전체 주택의 6채 중 한 채가 1900년 이전에 지어진 집입니다. 이런 낡은 건물에 냉방 시스템을 새로 넣으려면 돈도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비싸다 보니 며칠 더운 거 참고 말지 하는 심리가 자리 잡은 거고요. 네 번째는 규제예요. 유럽은 문화재랑 도시미관을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등록 문화재 건물은 실외기가 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설치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파리의 고풍스러운 거리,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사실은 에어컨 하나 마음대로 못 다는 족쇄였던 셈이죠. 다섯 번째는 환경정책입니다.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넷제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에어컨은 환경의 적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죠. 냉방을 느리자니 탄소 목표에 어긋나고 참자니 사람이 죽어나가고 딱 이 딜레마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런던 지하철이에요. 1863년 개통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인데 터널이 너무 좁고 오래돼서 에어컨을 달면 오히려 터널 전체가 더 뜨거워지거든요. 실제로 2006년 폭염 때는 런던 지하철 터널 온도가 4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전 런던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10만 파운드를 주겠다고 상금까지 내걸었는데 결국 아무도 못 풀고 흐지부지 됐어요. 자, 이쯤 되면 그림이 보이시죠? 유럽이 폭염에 무너진 건 결코 돈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원래 더울 일이 없다는 방심, 낡은 건물, 촘촘한 규제, 그리고 환경을 향한 고집. 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당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가까운 일본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 에어컨을 눈앞에 두고도 못 켜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으시죠? 근데 실제 통계로 확인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쿄에서 어느 여름 석 달 동안 열사병으로 숨진 사람이 248명이었는데 그중 155명, 그러니까 62%가 에어컨이 있는데도 작동하지 않은 방에서 발견됐어요. 에어컨이 고장나서요? 아니에요. 멀쩡한 에어컨을 옆에 두고도 안 켠 겁니다. 도쿄대와 도쿄도가 함께 조사해봤더니 에어컨을 제대로 안 써서 숨진 사례가 도쿄 23구에서만 213건, 이 중 약 80%가 혼자 사는 사람이거나 고령자 가구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규모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어느 해 7월엔 일본 전역에서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한 달 새 3만 명을 훌쩍 넘었어요. 그해 도쿄에서만 7월 한 달 동안 120명 넘게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놀랍게도 야외에서 숨진 사람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안에서였죠. 그것도 대부분 에어컨을 안 켠 채로요. 더위가 바깥이 아니라 집 안에서 사람을 잡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겹칩니다. 첫 번째는 돈이에요. 일본 전기요금이 한국의 약 1.5배에서 2배 수준이거든요. 한국에서 에어컨 실컷 틀어서 전기요금 10만 원 나올 상황이면 일본에선 15만 원에서 20만 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연금으로 빠듯하게 사는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에어컨을 켤까? 아니면 이번 달 식비를 아낄까? 이런 선택을 매일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왜 전기요금이 이렇게 비쌀까요? 여기엔 뼈아픈 사정이 있어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그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대부분을 멈춰 세웠습니다. 원래 전기의 상당 부분을 원전으로 만들던 나라가 갑자기 그걸 다 화력발전으로 메꿔야 했던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 전기의 60에서 70% 이상을 화력에 의존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화력발전 연료인 LNG나 석탄을 전부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엔화 가치까지 뚝 떨어지면서 같은 연료를 사는데 돈이 점점 더 들었어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기요금으로 국민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이 다시 원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최근 니가타현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원전의 재가동이 승인됐고 정부는 2040년까지 원전 비중을 지금의 2배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결국 비싼 전기요금을 견디다 못해 원전을 멀리하던 나라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집이에요. 일본 집은 원래 여름에 바람 잘 통하라고 지은 목조주택이 많거든요. 지진이 잦은 나라라 무거운 콘크리트보다 가벼운 나무로 짓는 게 안전하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습하고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나려면 바람이 잘 통해야 하니 옛날엔 이게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40도 폭염 시대가 오니까 이 장점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반열이 약하고 틈이 많으니까 에어컨을 켜도 냉기가 금방 새어나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잠깐 켰다 끄면 순식간에 다시 찜통이 되고요.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시원해지질 않으니 차라리 잠자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슬픈 이유예요. 아까 사망자의 80%가 홀로 사는 고령자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위를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실제로 31도 방 안에 있으면서도 안 더워요, 오히려 좀 추워요 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특히 치매를 앓는 경우엔 계절 감각조차 흐려져서 한여름에 스웨터를 입고 땀을 흘리면서도 덥지 않다고 하시고요. 곁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위험 신호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은 이미 국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잖아요. 이런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절약 문화도 한몫해요. 일본은 여름철마다 정부가 나서서 냉방은 28도로 맞추자며 에너지 절약을 권하거든요. 나라 전체가 전기를 아끼는 분위기다 보니 어르신들은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며 에어컨 리모컨에 손을 안 대는 거죠. 절약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폭염 앞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습관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상황이 이러니 일본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어요. 폭염이 너무 심해지자 급기야 가스와 전기요금 보조금을 다시 풀어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 체온이 38도를 넘으면 경고가 울리는 장치를 채우고 운동한 뒤엔 반드시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쉬게 하는 규칙까지 만들었고요. 나라 전체가 폭염과 사투를 벌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같은 건 결국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비싼 전기, 더위를 못 막는 낡은 집, 그리고 홀로 남대진 고령층.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일본에선 폭염이 그냥 덥다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유럽도 일본도 이렇게 쩔쩔매는 이 더위를 대한민국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버텨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드디어 그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사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준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먼저 하늘이 준 것부터 볼까요? 우리가 일본처럼 지진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기엔 엄연한 지질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의 껍데기는 여러 개의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들이 부딪히는 경계에서 지진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무려 4개의 판이 만나는 자리에 딱 올라앉아 있어요. 태평양판, 필리핀의 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이 거대한 판들이 서로 밀고 부딪히는 최전선에 나라 전체가 놓여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지진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 달에 크고 작은 지진이 80번에서 100번 넘게 일어납니다. 우리 상식으론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반면 우리 한반도는요, 유라시아판이라는 거대한 판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판과 판이 부딪히는 위험한 경계선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일본이 지진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 한복판이라면 한국은 그 전쟁터에서 한참 물러난 후방에 있는 셈이에요. 판이라는 거대한 얼음판이 서로 부딪히고 갈라지는 가장자리에 일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얼음판에 두툼하고 단단한 한가운데 올라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나흘 사이 강진이 4번이나 터지고 태평양 건너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잇따르는 동안에도 우리는 큰 흔들림 없이 평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이 지진으로부터 100% 완벽하게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서 적잖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특히 포항 지진 때는 수능 시험이 일주일이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그러니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만 일본이나 튀르키예처럼 판 경계에 통째로 올라앉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 위험의 빈도와 강도가 훨씬 덜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지리적인 축복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하늘이 좋은 땅을 줬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진이 적어도 폭염 같은 다른 재난 앞에서 무너지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어요. 앞서 본 유럽이 딱 그렇잖아요. 결국 재난을 견디는 진짜 힘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사람이 만든 힘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힘의 정체가 뭘까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인프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여름 폭염에 전국에 수천만 대 에어컨이 동시에 돌아가도 우리나라는 좀처럼 정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날이면 전국에서 쓰는 전기량이 한 해 최고치를 찍습니다. 온 국민이 일제히 에어컨 리모컨을 누르는 셈이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전력망은 이 어마어마한 부하를 거뜬히 받아냅니다. 숫자로 보면 확실히 실감이 나요.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간 정전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최근 집계 기준으로 딱 9분입니다. 1년 내내 다 합쳐서 겨우 9분이에요. 하루로 치면 2초도 안 되는 시간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미국은 1년에 약 44분, 프랑스는 약 49분, 영국은 약 38분이 정전돼요. 우리보다 4-5배는 길죠. 폭염이 오면 이 나라들은 전력 수요가 확 몰리면서 대규모 정전, 이른바 블랙아웃 걱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여름마다 정전으로 냉방이 뚝 끊기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져요. 그럴 때 에어컨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냥 고철 덩어리 뿐이니까요. 실제로 미국 텍사스에서는 몇 년 전 전력망이 마비되면서 냉난방이 끊겨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전기가 끊긴다는 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걸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걱정에서 자유롭습니다. 원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비율이 99.9%, 주파수를 유지하는 비율도 99.9%예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죠. 게다가 전기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새어나가는 손실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라 이것만으로 해마다 수천억 원을 아끼고 있어요. 오죽하면 한국전력이 2006년에 에디슨 대상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이게 전 세계 전력산업계에서는 노벨상급으로 쳐주는 상이에요. 전기 하나는 세계가 인정한 최정상급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는 그 전기가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전기만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한국은 더위 그 자체에 맞서는 시스템도 촘촘하게 갖춰놨습니다. 폭염특보가 뜨면 곧바로 전국민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울리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 물을 자주 마셔라,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라고요. 이 재난 문자 시스템,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 하나예요. 나라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려준다는 게 다른 나라에선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무더위 쉼터는 전국에 수만 개가 운영되고요. 요즘 짓는 건물들은 단열 기준이 워낙 강화돼서 한여름에도 냉기가 잘 안 빠져나가고 겨울엔 온기가 잘 안 새어나가요. 여기에 마을마다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챙기는 촘촘한 돌봄망까지 더해지죠.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세계 최고의 전력망, 촘촘한 인프라. 이게 과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무려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이 내린 몇 가지 선택.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기적을 만들었거든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60년대 후반. 지금 우리가 아는 화려한 대한민국은 이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당시 대한민국은 아직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보릿고개를 넘기던 마을도 적지 않았고 파는 나무가 사라진 민둥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집중호우로 강이 넘쳐 마을이 잠기기 일쑤였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국토는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죠. 1969년엔 유엔이 한국 산지는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라는 절망적인 보고서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뒤 대한민국은 남들이 보기엔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선택을 연달아 내립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수십 년 뒤의 미래를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전기와 숲과 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이죠. 먼저 전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220V 썼던 거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110V를 썼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쓰는 그 방식이요. 그런데 110V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손실이 크고
전선도 자주 갈아줘야 하고 무엇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대가 오면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973년 박정희 정부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전국의 전압을 몽땅 220V로 2배 끌어올리기로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의 전선을 다 바꾸고 집집마다 있는 가전제품까지 손봐야 했으니까요. 당시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전압공사냐 사치스럽다는 반발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무려 32년, 2005년까지 이어진 대장정 끝에 전국 1753만 가구의 승합을 완료합니다. 투입된 돈만 1조 4천억 원, 사람은 연 인원 757만 명이 매달렸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설비를 늘리지 않고도 전기를 2배로 쓸 수 있게 됐고 전기 손실은 무려 75%나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 손실률을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계 최고의 전력 품질, 정전 구분의 기적. 그 뿌리가 바로 이 220V 승합 사업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110V를 그대로 썼다면 지금 우리 전기요금은 20에서 30%나 더 비쌌을 거라고 해요. 한여름 수천만 대의 에어컨을 동시에 돌리는 지금의 여유도 50년 전 그 선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220V는 이미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어가던 전압이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채택하면서 국산 가전제품이 국제 규격에 딱 맞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덕분에 우리 전자산업이 쑥쑥 크면서 가전산업 성장에 유리한 기반이 됐습니다. 전압 하나 바꾼 게 나라의 산업지도까지 바꿔놓은 셈이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기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같은 시기 벌거벗은 산에는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산림녹화 사업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 어릴 적 학교에서 나무 심고 송충이 잡던 기억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게 이 위대한 사업의 한 장면이었죠. 1973년 박정희 정부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웠고 이에 온 국민이 산에 매달렸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던 시절 사람들은 식량을 지원받으며 산림녹화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나무가 민둥산을 푸르게 바꿔가기 시작했죠. 결과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198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가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했던 겁니다. 50년 동안 심은 나무가 무려 100억 그루가 넘습니다. 원래 우리 산은 1960년대만 해도 나무가 거의 없는 헐벗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 나무의 양이 무려 30배로 불어났어요. 이 울창해진 숲이 그냥 보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폭우가 쏟아져도 흙이 무너지지 않게 산사태를 막아주고 가뭄이 들어도 물을 머금어 버텨주죠.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여름철 물난이를 이 숲이 뒤에서 조용히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산림녹화 기록물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까지 등재됐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산림녹화 비법을 배우겠다며 한국에 찾아오고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다스린 건 산만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 시절 우리나라는 여름마다 홍수로도 몸살을 앓았거든요. 장마철이면 강이 넘쳐 논밭이 잠기고 애써 지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물에 쓸려가기 일쑤였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이 사나운 강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1973년 경부 고속도로, 서울 지하철과 함께 3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던 소양강댐이 완공돼요.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던 이 거대한 댐 하나가 무려 5억 톤의 홍수를 가둘 수 있었죠. 매년 반복되던 한강 하류의 물난리를 확 줄여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댐은 수도권에 마신물을 공급하고 전기까지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보물이었어요. 가뭄이 들면 물을 풀고 홍수가 나면 물을 가두고 자연을 사람의 힘으로 조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물길을 다스리는 노력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졌어요.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엔 한강 종합 개발이 대대적으로 추진됩니다. 저수로를 정비하고 둔치를 다듬고 올림픽대로를 놓고 하수 처리장을 지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한강이 완성된 거죠. 시커멓게 오염됐던 한강이 다시 맑아지고 홍수에도 끄떡없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바로 이때예요. 한 정부가 시작한 일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 완성한 겁니다. 강을 길들이는 이 긴 여정은 그렇게 세대를 뛰어넘어 계속됐던 거죠. 자, 어떠세요? 전기를 바꾸고 벌거숭이 산을 숲으로 만들고 사나운 강을 다스리고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그 시절에 동시에 밀어붙였습니다.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욕만 먹기 딱 좋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50년 뒤 후손이 살아갈 나라를 내다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바로 지금의 우리예요. 우리가 오늘 이 폭염과 재난 속에서 이토록 평온할 수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은 참 복받은 땅이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진이 들끄는 판의 경계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것, 그건 분명 하늘이 준 행운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하늘이 아무리 좋은 땅을 줘도 그 위에서 무너지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사는 유럽이, 기술 강국 일본이 지금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재난 앞에서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건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여름의 시원한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건 50년 전 누군가가 사치스럽다는 욕을 먹어가며 전압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폭우가 쏟아져도 산이 무너지지 않는 건 반세기 전 배고픈 시절에 밀가루 한 줌 받으며 산에 나무를 심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셨기 때문이고요. 여름마다 강이 넘치지 않는 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그 사나운 강에 댐을 쌓고 두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함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린 선택과 흘린 땀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복받은 땅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낸 땅이라고요. 명당은 하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 손으로 일궈내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 선조들은 자기 세대가 누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50년 뒤의 후손을 위해 그 고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들입니다.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이상기후가 이어지자 온라인에서는 우리나라를 두고 재밌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반도가 마치 노아의 방주 같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당군 할아버지가 명당의 털을 제대로 잡으셨다며 감탄하시더라고요. 세계 곳곳이 재난으로 신음하는 걸 지켜보던 외국인데도 다음 생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부러움 섞인 댓글을 남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세기 전 그 산에 직접 나무를 심으셨던 어르신들이 이런 영상을 보며 내가 저 산에 나무를 심었다고 뿌듯해 하시는 모습이 참 뭉클합니다. 저마다 표현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이 땅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마음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안전한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구온난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언제 우리에게도 40도가 넘는 폭염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지진 역시 100% 안심할 수는 없죠. 그러니 우리는 축복받았으니 괜찮아 하고 방심하는 순간 그 축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지금의 안전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켜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조들이 그랬듯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때인 거죠. 그러니 혹시 오늘 시원한 실내에서 이 영상을 편안하게 보고 계신다면 잠깐이라도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멀건 민둥산에 나무를 심던 손길, 떼약볕 아래 전봇대를 세우던 땀방울, 그 모든 이름 없는 선택들을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기까지 거창한 기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나보다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 평범한 사람들의 우직한 선택이 차곡차곡 쌓였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평온이 사실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여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